후반부 이어갑니다. 운이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한 번 인사드립니다. 이혜은입니다. 자, 금요일 미국 증시도 정리를 해보면서 저희 출발을 해야겠죠. 간밤 미증시, 금요일 미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한 데는 지표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아무래도 11시에 발표가 됐던 PMI 지표가 증시를 좀 흔들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대형주들이 좀 버텨줬고 S&P 500 지수도 버텨줬지만 나스닥은 0.02% 소폭 약보가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견조하게 그래도 버텨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지표 위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표를 주목하겠다라고 밝힌 이상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이 앞으로 FOMC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셈인데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를 한 배경, 지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국채 수익률은 10년물과 2년물 모두 소폭 수익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조업 PMI는 50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전히 경제는 위축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왜 시장이 흔들렸을까요?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쁜 뉴스가 좋은 소식이 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왜 그런지 더욱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델과 브로드컴 반도체 종목들은 표정이 좀 엇갈렸습니다. 델이 PC 시장을 대변한다면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시장을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델이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PC 시장이 살아난다라는 것은 실적 발표에서도 나타났고 앞으로의 전망치를 통해서도 앞으로 PC 시장 좋겠는데라는 것이 델 주가에서 반영이 그대로 되고 있죠. 20%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탄력을 받은 종목이 인텔이었는데 인텔도 4% 넘게 뛰어오르면서 반도체 금요일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도 하락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아주 강세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0.32%까지 끌어올리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5%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 추가로 이어갔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특히 애플 실적 발표 내놨을 때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의 매출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 확인하면서 시장이 좀 불안감을 느꼈었죠. 그 여파가 브로드컴에도 함께 미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브로드컴과 델의 이 엇갈리는 표정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종목들도 다소 혼조세를 보였는데 테슬라가 5.1%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고가 제품의 가격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앞으로의 영업 마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에 물음표를 더욱더 짙게 남기고 있습니다. 자,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는 이렇게 장세 속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경제가 다소 둔화하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좋은 시그널은 아닐 텐데 어느 정도까지 꺾이는지를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지나치게 꺾이는 건 아니지만 완만하게 꺾이는 모습이 확인이 될 때 그것이 오히려 굿뉴스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연준에서는 여전히 눈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총재가 발언을 내놨는데 물론 투표권은 없습니다만 실업률과 또 비농업 고용지표 나온 부분을 보고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하다. 실업률이 3.8%라는 것은 아직도 연준의 기대치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흔들게 하는데 더욱더 큰 요인이 됐습니다. 일단 패드워치에서는 9월 동결 확률을 상당히 높게 잡고 있는데 93%까지 치솟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고용지표 체크를 해봐야겠죠. 8월 비농업 신규 고용 지표였고요. 그리고 8월의 실업률입니다. 예상치가 17만 명이었는데 발표치가 18만 7천 명대로 나오면서 예상치는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농업 부분에서 신규 고용이 늘었다는 거죠. 이전치와 비교해도 발표치가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 쪽에서 오히려 지표 면에서는 그리고 연준의 향후 행보에 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지 않은 지표가 나왔던 건데요. 8월 실업률 3.8%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전치가 3.5% 그리고 예상치도 3.5%로 비슷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0.3%포인트 높게 나오면서 그래도 고용시장이 조금씩 식어가는 것 아니냐. 하지만 이건 금요일에 나온 지표들이고요. 앞서서 졸트 보고서도 나왔고 ADP 고용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이런 고용 지표들을 합산할 때 고용시장이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시그널은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면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안도를 했습니다. 자, 제조업 국면은 여전히 위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좀 상회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시장을 흔들었던 요인이 됐던 거죠. 배드뉴스를 기다렸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은 굿뉴스니까 이 부분이 시장을 좀 흔들었던 겁니다. 자, 지금 ISM 공급 관리자 쪽에서 나온 지표고 S&P 글로벌에서도 내놨는데 S&P 글로벌보다는 ISM에서 발표하는 지표가 조금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S&P 글로벌도 역시 마찬가지로 50 아래로 나오면서 47.9, ISM 발표치는 47.6으로 나왔는데 자, 지금 이렇게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확실하게 보여야만 앞으로의 금리 인상의 향후 행보가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했던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특히 유로존과 일본까지 중국까지 발표가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국내와 글로벌 일정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정인데 국내보단 글로벌 좀 위주로 짚어드릴게요. 세계 4대 모터쇼입니다. IAA 모빌리티가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이번에 참여를 본격한다고 하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스폰서 자격으로 전시관은 차리지 않고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20년 만에 참여를 안 한다라고 밝혀서 앞으로 현대차 주가에는 이 소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중요한 일정은 목요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이 목요일 오전 3시에 발표가 되는데 자, 연준 베이지북이 중요한 이유, 연준의 단기 금리 결정 정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준 베이지북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계속해서 저희 당잠사에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정리를 해봤는데 9월 1일이 지난 금요일이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부터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9월 장세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아요. 예, 9월의 시작, 실질적인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잘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고민을 해보시죠. 들어가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가장 매크로적으로 이슈를 크게 받았던 건 바로 중국 이슈였습니다. 컨트리가든 삐꼬이 위엔이라는 부동산 기업 기억하실 텐데요. 다행입니다. 산소 호흡기 정부에서 긴급 제공을 했습니다. 급한 불은 일단 껐는데 원래는 오늘 만기가 도래하는 위엔화 채권 상환을 3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하기로 최종 승인이 주말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다만 이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디폴트를 피할 시간은 벌었는데 아직도 갚아야 할 총 부채가 이렇게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숨통이 좀 트인 모습이죠.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매크로 관점에서 체크를 해야 할 것인가? 사실 한 1, 2주는 공백기에 들어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CPI 발표 9월 13일 전까지 CPI와 FOMC가 아마 긴장도가 올라갈 텐데 그 전까지 아주 큰 이슈 발표가 없습니다.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경제 지표 상황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중국 경기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입니다. 8월 말에 발표된 중국의 정책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지준율 인하 등을 포함해서요. 이 효과가 어떻게 실물 경제에 반영이 되는지 여부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그걸 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미국과 중국의 경기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글로벌 경기 개선에 주목을 한다면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에쿼티 지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증권의 레포트 내용인데 이익 추정치가 글로벌 경기 변화를 얼마나
강도 높고 빠르게 반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업종을 선택할 만한 투자 포인트가 이 안에 과거 자료상 숨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건 이 미국과 중국 제조업 재고 순환 지표 전월 대비 상승시인데 결국에 미국이랑 중국 경제 상황이 좋을 때 우리는 어디가 수혜를 받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난 막대가 전월 대비 영업 이익 추정치의 평균 변화율이고 회색 막대가 월 평균 주가 수익률입니다. 이익과 주가 반응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익이 가장 빠르게 올라갔던 건 반도체, 그 다음이 화학, 에너지, 주가가 가장 많이 떴던 건 화학, 그 다음이 반도체, 에너지였습니다.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신호가 나오면 이렇게 과거의 패턴상 보였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가 극심한 상황이죠. PPI, 중국의 물가지수가 안정을 찾는다면, 부양책 효과가 제대로 약발을 본다면 이라는 관점에서 과거 중국 PPI 전월 대비 상승 시의 반응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익 추정치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가장 강했고 주가 반응은 더 크게 나왔던 게 반도체였습니다. 그 다음이 화학, 그 다음이 에너지, 즉 경제 상황과 중국의 물가 상황이 안정을 찾는다면 결국 교집합은 반도체, 화학, 에너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그래서 그런지 유독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화면인데요. 증권가에서 9월 증시 전망을 할 때 추천 업종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업종이 반도체였습니다. 그때도 반도체가 가장 많이 꼽힙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날 주가 반응이 좀 있었죠. 자세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쁘게 경축 이렇게 폭죽 그림을 CG팀에서 만들어줬는데요. 드디어 오래 기다렸던 7만 전자를 전거래일에 다시 썼습니다. 진영별 반도체 주가 반응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주도했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과거에 SK 하이닉스 진영의 종목들, 삼성전자의 진영의 종목들 이렇게 분리해서 체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거래를 보시면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6% 이상 급등을 하고 이 진영에 포함된 이 두 종목 모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죠. 이슈들 좀 자세히 잠시 후에 들여다볼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 어떻게 전개가 될까 고민 많으실 것 같아서 과거 통계치도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6% 급등, 5% 이상 급등하는 건 사실상 폭등이라고 표현할 만하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1위 지위를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5% 이상 상승한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 평균적으로 얼만큼 더 올랐을까에 대한 통계치입니다. 2000년 이후의 자료고요. 그 이후로 20일 동안은 0.8% 정도 올랐고 60일 동안은 2.6%, 120일 동안 보면 3.6% 정도 올랐습니다. 상승 확률이 훨씬 더 높죠. 다만 아쉬운 건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시가총액이 크고 묵직한 종목이다 보니 시세 탄력이 아주 드라마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추세의 방향은 과거에 한 번 급등한 이후에 위쪽으로 잡았다라는 걸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탄력도 때문에 그런지 시장은 지금 소재 부품 장비단 반도체 진짜 수혜 무엇이 될 것인가에 더 집중을 하는 모양새죠. 하나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당잠사에서 시간이 없어서 돈이 되는 뉴스에서 정리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 AI 반도체지만 사실상 PC나 다른 쪽에 들어가는 범용 반도체 회복 신호도 조금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트렌드포스의 자료인데 8월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계속 다 마이너스 구간이거든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쪽 끝에 체인지율로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DDR4 부분은 거의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올 들어 처음으로 DDR5가 이 끝에 보시면 플러스 7.26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실 때는 DDR4보다 DDR5겠죠. 왜냐하면 이제 D램 반도체 5세대를 더 많이 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DDR4를 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로 DDR5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플러스 처음 나왔다. 시장이 여기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변화 요인도 이와 좀 맞닿아 있는데요. 과거에 이 범용 반도체 쪽에 포트폴리오가 안
좋아서 그동안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던 웨스턴 디지털,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것은 범용 반도체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델 앞서서 보셨습니다만 20% 급등했죠. 인텔 등의 PC 시장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레포트가 월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신제품 등을 아주 귀신같이 잘 맞추기로 정평이 나 있는 애널리스트 대표 인물이죠. 꿔밍츠가 애플의 출하량 증가 전망을 내면서 애플에 들어가는 범용 반도체, 메모리, 칩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붙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레포트 내용 보시면 대만에서도 AI가 아닌 다른 쪽의 기존 반도체, 서버 출하 증가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시티그룹에서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납품할 가능성까지 포착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덕분에 7반전자 성공을 했던 건데요. 즉, 과거의 사이클로 보면 SK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AI 사이클이 시장을 주도했다면 여기에 플러스 이런 범용 반도체, 일반 메모리 사이클까지 시장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 최근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시티그룹에서 리포트 내용을 냈던 건데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12만 원까지 쑥 올렸습니다. HBM3를 4분기에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 레포트 내용이고요. 현재 테스트 중이라고 여기에는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2분기에 이 엔비디아의 샘플 공급을 했을 때 그 이슈를 전해드렸었는데 국내 단독 보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샘플 이미 통과했다. 그래서 곧 공급 계약 체결 계획이 있을 텐데 만약에 계약이 최종 체결이 된다면 아주 빠르면 다음 달부터 바로 공급할 것이다. 이런 기사 내용에 힘을 받으면서 전거래일에 삼성전자와 그 진영의 반도체가 같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 이슈가 들려온다면 어나더 레벨의 주가를 보일 것이다. 삼성전자의 평가가 외국계에선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쪽은 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D램입니다. HBM3인데 삼성전자의 강점은 파운드리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엔비디아에 납품했었던 HBM D램 쪽은 메모리 반도체에만 특화되어 있는 SK 하이닉스가 맡았고 GPU를 맡은 거는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맡았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점은 이 두 가지 모두 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아마 샘플링에 들어갔을 겁니다. 이 둘 다 모두 연결해서 묶어서 한 번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되는 첨단 패키징 공급이 실질적인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시장의 관심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아직까지는 추진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8월 31일에 반도체 장비 이슈 요거 이제 미리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관련해서 이제 볼만한 장비 진영들 주가 반응이 있었던 것들을 그 당시에 좀 기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 이제 주목되는 미국의 흐름은 온투 이노베이션이라는 점 지난주에 체크를 해드렸었죠. 역사적인 신고가 계속 경신을 하는데 검사 장비 기업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하나증권에서도 검사 장비 중요하다. 선단 공정에서 웨이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웨이퍼를 잘 만들어서 절단하고 싸고 패키징하고 검사를 해야 미세하게 잘 해야만 버리는 게 없다. 즉 수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검사 장비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점에서 하나증권에서는 인텍플러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넥스팀, 파크 시스템즈를 추천주로 꼽았다라는 점 지난주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 집중도가 올라간다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 쪽에 여러 가지 섹터로 좀 확산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중간은 삼성전자 쪽 수직 적층 개발은 GAA 쪽인데 이쪽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 팹리스 장비 쪽 그리고 나서 범용 반도체가 된다면 여기까지 가겠죠. DDR5와 기판 쪽 그리고 MLB 기판은 그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하는 HBM 밑에 붙이는 기판입니다. 그리고 범용 반도체 쪽입니다.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당잠사였습니다.